안녕하세요. 뜸산한 기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군대에서의 오싹한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2014년에 한 휘병대원으로부터 전해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김포의 한 기지에서 발생한 기묘한 현상들, 그의 이야기는 당신을 소름 끼치게 만들 것입니다. 듣고 싶으신가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한밤중의 이상한 소리, 갑작스러운 요령의 출현, 그리고 군대에서의 두려운 감정을 점험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이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4년도에 해병대에 입대하여 김포 고장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전번에서 근무하면서 겪어라 들었던 기묘한 이야기들을 제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일병 때 겪은 일입니다. 저희 소투에는 기동타격분대, 감시분대, 순찰 현장 지금분대로 분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속한 감시분대는 해안의 CCTV를 감시하거나 상황병으로 근무를 하는 분대였죠. 저는 상황병 임무를 맡고 있었고 감시분대의 경우 3교대로 근무했는데 밀어내는 방식이다 보니 생활 패턴도 매우 불미치겠습니다. 새벽에도 근무를 마친 분대원들이 생활관으로 들어와 환복하는데 깊게 잘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그날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근무가 잡혀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에 뒤척이다가 겨우 잠에 들었죠. 시간이 지나고 저와 친한 선임이 저를 깨우러 왔습니다. 저는 선임이 깨우자마자 일어났고 생활관을 나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12시밖에 안 됐더군요. 2시부터 근무였기 때문에 선임이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선임을 따라 생활관을 나섰습니다. 서머지로 돌아가는 선임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선임의 다리가 좌우 우측으로 뻗겨 마치 아치형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대체 저렇게 걸을 수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발걸음을 멈춘 선임은 뒤로 돌아보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더군요. 쇠가 긁히는 것 같은 기이한 소리를 내며 앞으로 기어갔고 서원실이 아닌 소초 복도 끝 어두운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눈을 떠보니 아직 정화관에 제가 누워있더군요. 시계를 허리 꺼내서 선임이 저를 깨웠던 12시였는데 도무지 이 해괴한 꿈이 이해가지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는 제가 병장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전방 초소에서 근무하다 보니 밤에는 의심스러운 분위기도 하고 모든 게 무섭고 그렇습니다. 특히 비가 온다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가시거리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할 때죠. 분비자면 모두 아시겠지만 전방에 있는 적보다 뒤에서 뚫어보겠다고 오는 간부님들이 더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역 소초에서 중대장님께 뚫리고 징계까지 먹었다는 소문이 한참 돌던 비 오는 날이었다. 나는 후임과 야단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제 신념은 중대장님이 몰래 뚫으려고 오면 공포탄이라도 써버리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한참 금유로 서던 중 3층짜리 저희 초소 아래층에서 찰박찰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떠올이 떨어졌다면 지칙점의 소리였을 텐데 그 소리는 너무나도 불규칙했습니다. 불규칙할 정도가 아니라 여러 명이 살금살금 바위에 걸었다가 천천히 걸었다 할 때 나는 비 오는 날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중대장님의 통신병을 들고 왔구나. 나는 확신이 든 저는 엉배를 일치하고 암고르 소리 위에 손골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 발자국 소리가 이 앞까지 들렸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발자국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근무 서고 있던 저희는 대체 뭘 들은 뭔가 한참을 생각했지만 공포감만 더 생길 뿐이었습니다. 대체 그 발자국 소리는 누구의 소리였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제 동기가 산임과 근무를 들어갔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병호에서 한참 군기를 잡혀 있을 때 제 동기는 선임과 함께 야간 근무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치 근무로 들어간 선임은 안 뚫리게 잘 지키라는 말과 함께 개통 위에 앉아 잠에 들었다고 하죠. 그렇게 한참 근무를 서던 중 근무를 서고 있던 동기의 뒤에서 자고 있던 선임이 이상한 소리를 내더랍니다. 으리라.
동기는 자니를 부르는 줄 알고 선임을 향해 뒤돌아봤습니다. 뒤돌아보니 선임은 아까 자세 그대로 앉아서 팔을 모은 채 자고 있었고 동기가 뒤돌자 더 크게 소리를 내더랍니다. 선임이 어디 아픈가 싶어 동기는 천천히 선임에게 다가갔고 선임을 부르며 흔들어 깨우냈습니다. 오지마 이 새끼야. 라며 선임이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깜짝 놀란 동기가 선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선임은 숨을 고르며 자신이 꿈을 꿨다고 하더랍니다. 동기에게 근무를 서라고 하고 자다가 깨 선임은 수련이 군군의 동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기가 뒤돌아봤을 때 동기가 아닌 아주 지기하게 찌그러진 얼굴의 남자가 서 있더랍니다. 처음 보는 군복을 입고서만이죠. 깜짝 놀란 선임은 너 누구냐?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나오는 소리는 신음소리뿐이었고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 남자는 쉬 웃으며 대검을 뽑아들고 소춤에 차품을 한채 천천히 다가오더랍니다. 본코에 질린 선임은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고 동기가 선임을 흔들어 깨우는 순간 방 위에서 풀렸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소초에서 어떤 선임이 자다가 갑자기 일하라 십자가 모양으로 팔을 뻗고 쿵쿵 뛰었다거나 동기 둘이서 근무를 들어가게 되어 맘 놓고 수선을 떨며 늦은 박 찬소리 있는 초소를 향해 가던 중 판사는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기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라는 말이 나왔다거나 하는 등의 자잘한 괴담들이 많습니다. 군대에서는 참 섬뜩하면서도 살면서 덮기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랍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무섭지만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발자국 소리가 무섭긴 하네요. 바로 앞까지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데도 사람도 안 보이고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는 건 아직 앞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늦은 저녁에 외롭게 근무하고 있으면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특히 산이나 바다에서 그러면 더 무섭지만 비까지 온단 안 보이는 귀신도 보이겠죠. 안녕하세요. 본과거에 입학하여 수업을 매일매일 놓지도 않고 듣고 잘 때까지 복습도 하는 평범한 33의 자네 회정원입니다. 11월 15일에 올려주셨던 침대에 올라오는 귀신 관련하여 저도 한 가지 제보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두 분에게 해결 방법일 수도 있고 그냥 웃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다 19년 뒤 이 집을 하면서 인근 수도권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집은 단독주택으로 오래된 빨간 벽돌로 된 집이며 총 3층인데 2층이 제가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방 구조는 침대 머리 방향으로 창문이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항상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자죠.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되던다 퇴근을 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공포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잘 자고 있는데 머리맡의 창문 쪽에서 드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를 밟고는 책상 쪽으로 걸어가는 느낌이 들었죠.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침대가 들어가는 매트리스 느낌이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동네가 좀 오래된 빌라촌이라 최근에 앞에 있던 세탁소에도 도둑이 들었었거든요. 아직도 그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길래 순간적으로 집에 그 도둑이 든 줄 알았습니다. 집이 2층이지만 창문 밖에 꽤나 큰 나무가 있었고 남자가 올라간다면 충분히 올라가 집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용히 잠을 자는 척을 했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는데 탈 거면 알아서 해라 하고는 버티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더 잠에 들었죠. 눈을 뜨자마자 책상 위에 뒤중통이 없어졌나 보긴 했는데 사라진 것도 없이 멀쩡히 잠있더군요. 설마 내가 꿈을 꾼 건가 생각하면서도 뭐 이런 개꿈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은 퇴근하고 돌아와서 창문을 걸어 잠들고 잠이 들었죠. 그런데 또다시 드르륵 소리가 들리면서 침대 매트리스를 밟고 책상 쪽으로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제는 살금살금 걸었다면 이번에는 꽤나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히 책상 쪽으로 걸어가는 게 느껴졌고 그쪽에 갔다가 다시 창문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이번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떨면서 자는 척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탐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리타 앉아서 마치 그네를 타는 것처럼 다리를 흔드는 겁니다. 다리를 흔드니까 그 바람이 제 얼굴로 날아왔는데 이게 도둑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 수 있었죠. 몸을 움직이려니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서 밤위에 느리고 있다는 것도 인지했습니다. 제발 그냥 졸음이 지나가길 바라며 다시 잠에 들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그 순간
뭔가가 제 얼굴에 가까이 다가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 얼굴에 본인의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내 여자의 목소리가 제 바로 앞에서 들렸죠. 아직도 참이 착하네? 히히히, 못 움직이겠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기절하거나 기절하듯 다시 잠을 자게 될 겁니다. 다만 저는 평소에도 혼을 잘 내지 않는 성격이고 무덤덤하거든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는 순간적으로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겁니다. 그가 쌓여왔던 공포가 분노로 바뀌면서 입는 힘껏 앞으로 손을 휘둘렀습니다. 뭐가 잡힌 건지 아는지도 모르겠지만 손을 마구 휘둘렀는데 허한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제가 자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깨어나서도 한참을 가만히 누워서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 뭔지 생각하고 있었죠. 참 희한하게도 다음날부터는 감이 들리지도 않았고 이상한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이 일을 말씀드렸더니 귀신에게는 지면 안 되며 너가 더 세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귀신에게 시달리는 일은 없다는 거죠. 두서없이 말하긴 했지만 용기를 갖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종종 매일로 공포학과 이야기를 들으며 잠을 자는데 가위에 누린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공포학과로 운영하지만은 저는 자면서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은 너무 무서워서 둘 다 안 하는 건데 다들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번에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귀신을 때려라입니다. 아무리 귀신이라도 두드려 맞는 데는 뭐 자자 없다는 건데요. 사실 거리에 누리는 사람 대부분이 공포관이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번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에도 쉽게 용기를 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싸워를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1학년 때 저는 같은 반야에 자는 다트락과 친구와 모든 수업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본에서 수업 시작 전에 잠시 엎드려 자다가 일어났는데 제 모습을 보더니 친구가 기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네 얼굴을 좀 봐라 인다. 곧 죽을 사람 같아 라고 말하더군요. 그러자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한두 명씩 모이더니 제 얼굴을 보고는 진짜 그 사람 같다고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새하얗다고 말하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딱히 아픈 곳도 없고 몸 상태도 괜찮았기에 친구들이 왜 저리 호들갑인다 싶어 관이실 뒤에 있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더군요. 입술도 파랗고 얼굴 전 부위에 피가 싹 빠져나간 것처럼 딱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보던 귀신 얼굴만 하며 아픈 데도 없고 보는 이상도 없었지만 얼굴을 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집에서 수업 시작 10분 전 그것도 전공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복잡한 심정을 느끼다 집에 도착했죠. 놀까 싶기로 했지만 일에 거울에서 봤다 제 얼굴이 잊히지 않아서 치워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나니 원본의 힘이 쭉 빠지더군요. 힘들고야 피곤해서 힘이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제 몸에서 뭔가 회난이 나가고 꺾이기만 남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방 침대에 누우려고 했는데 온몸을 탄 것과 꼰능이 거부하더군요. 저는 제 본능과 육감을 믿는 편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건진 적도 많고 무시하다가 다치거나 손해본 적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어장 침대에 누워서 잤습니다. 그렇게 저녁도 되기 전부터 계속 뒤척였는데 잠깐 뺄 때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 동식이랑 부모님들이 집에 오는 소리, 제 왜 저리 빨리 왔냐고 얘기하는 소리들이 들리더군요. 그리고 다시 잠들었는데 누구니가 우리 집 도어락을 누르고 집에 들어오는 구둣발 소리에 잠이 확 깼습니다. 우리 집 도어락은 비밀번호가 4자리고 이웃집, 윗집, 아랫집 때만 전부 비밀번호 자릿수가 6에서 8자리다. 도어락을 누를 때 번호 누르는 소리가 몇 번 들리는지만으로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린지 아닌지는 판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리가 매우 뚜렷하고 가까이에서 들렸거든요.
새벽 4시가 약간 넘을 시간이었고 아까 분명히 가족들이 다 집에 들어왔으니 저는 도둑이나 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침대 옆에 있는 목검을 조심스럽게 빼들어 제 품에 안고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도둑이 제 돈셀만이나 안방으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장기가 밝으신 어머니께서 밤의 현관 소리에 깨서 나오시거라 도둑이 안방으로 제일 먼저 갈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겉으로 누워서 자는 척하면서 이불 속에 저만 목검을 꽉 쥐고 안방 쪽으로 뛰쳐나가 준비를 했죠. 그런데 큰 도보라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 아무도 깨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떤 소리도 나지도 않고 사방의 조용한 전망만이 흘렀죠. 현관 바로 정면이 제 방이고 거기엔 저에게 자리를 뺏긴 동생이 자고 있었습니다. 정말 수천 번을 고민했습니다. 집을 뛰쳐나가서 도둑과 맞서야 되라. 동생을 지키러 지금 나갈까? 아니면 상황을 보며 조금 더 기다려야 되라. 난 지금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나가봤자 나는 물론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건 아닐까. 수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 나가려고 마음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제 방에서 자려고 했을 때 났던 그 본능적 거부 반응을 다시금 일으키더군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딱 거기까지 생각하는데 혼잣말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며 영상이 보이더군요. 동생 방과 현관에 미치는 구조상 깊이 자라서 동생 방 안에 전에 현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생 방 문은 곧 닫혀있는 자태라 밖이 보일 리가 없었죠. 근데 저에겐 현관문을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모든 상황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검은 양복에 검을 중절모, 검은 구두를 신은 남자가 구둣발 소리를 내며 제 단물 앞에 서더군요. 원래 네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 네가 대신 가야겠다. 미안하구나. 그러더니 제 방문을 슬쩍 열었습니다. 아니, 우리 얘가 여기서 자고 있는 거지? 그러더니 다시 또박또박 소리를 내며 제가 자는 동생 방 쪽으로 오더군요. 순간 우리 집 강아지가 맹렬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치와와랑 크기가 비슷한 작은 요크스티리아입니다. 겁이 어느 쪽만은 되니라 자기보다 작은 고라니와 마도 도망나는 놈인데 직접 물어주기 기자로 쉬지 않고 맹렬히 짖더군요. 그 사람은 우리 집 강아지 때문인지 더는 앞으로 오지를 못했습니다. 허허, 원래 네 주인이 달지 아니라는 걸 아는 거냐? 우리 참 맹렬히도 짖네. 나이 잘 때가 다 되어가서 아무라도 데려가야 되는데 미치겠군. 남자는 그러면서 강아지 앞에서 서성거리며 초조해하더군요. 그리고는 하는 수 없지. 어쩌게 운이 좋은 놈이군 하고는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까지 정적한 긴장 속에서 힘도 없는 손으로 작은 목검을 꽉 잡고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사라짐과 동시에 온몸에 힘이 다시 돌아오는 게 믿겨졌습니다. 집에를 걷더니 6시가 조금 넘었더군요. 잠시 후 장난종이 울리고 어머니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침대에서 나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지한 이야기랑 지금 몸 상태에 관해 말하다가 어머니께 새벽에 누구 들어올 사람 있냐고 좀이 짖는 소리는 못 들었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어제 가족들 전부 다 이 집 들어와서 이 집 잤다며 자는 내내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게다가 딴 건 다 이해해도 문도 닫힌 동생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구조상 볼 수 없는 밖의 상황을 제가 본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결론을 내놨죠.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꿈입니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종아하고 바라지를 고르며 덕석 알았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목이 시원했더군요. 순간 말 그대로 몸이 굳으며 식은땀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추리해서 내린 결론으로는 저는 그냥 홀이 반쯤 날아있는 상태라 온몸에 핏기가 없었으며 몸에 힘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벽에 들어왔던 남자란 저승사자고 원래 데리고 가려고 했던 사람 대신 저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우리 집 강아지가 짖으며 마선 바람에 쓸데하고 단에 발자 그냥 돌아간 거겠죠.
강아지는 그때 심하게 짖어서 목이 싱거웠고요. 아직도 센제난 저만 믿기지 않는 채 시과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원래는 죽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저승사자가 찾아왔고 비를 키우던 강아지가 막아준 건데요. 보통 우리나라의 저승사자는 명부에 적히지 않아 저승으로 데려가는 싱인데 죽으면 안 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데려가야 된다는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마치 실적이라도 채워야 되는 것처럼 보여서 신기하기도 한데요. 물론 이 모든 게 진짜라고 한다면 조금은 골 때리게 하겠네요. 안녕하세요. 본법과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새내기는 아닌 학생입니다. 얼마 전 특별하고 제 인생 중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 될지도 모를 일을 겪어서 제보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밤중에 대학교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과제의 양이 많아 처음부터 강의실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굳게 다짐한 날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기숙사로 가는 길이 20분 이상 걸렸기 때문에 그 시간마저 아까웠기에 처음부터 강의실로 가는 길에 그날 밤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챙겨갔습니다. 안 그래도 낡은 선물이었고 낮에도 그 춤을 쓰는 학생들도 거의 없어서 그날 밤은 저 홀로 한춤을 통째로 쓰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곳이 조금 무서웠지만 내 집 밖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시골에는 못할 캠핑을 하는 기분으로 과제를 끝마치고 강의실 구석에 있는 매트리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오른 강의실 통틀어 저밖에 없었고 불을 끄면 복도까지 깜깜해졌기에 생각보다 으스스한 분위기에 조금 무서웠지만 잠자리에 들면 금방 아침이 올 거라는 생각에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는 몸을 최대한 편한 자세로 누웠는데도 밤잠이 예민한 탓에 다른 장소에선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잠을 자는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는데 정중한 말똥말똥한 상태에서 한참을 누워있을 때 멀리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볼펜처럼 얇고 가볍지만 딱딱한 막대기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탁 짧은 소리였습니다. 처음에 건물이 낡아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는 일정하지 않았지만 조금 긴 텀을 두고 반복적으로 팍, 팍 소리가 울렸으며 그 소리가 들리는 거리감도 계속해서 달라졌습니다.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소리가 들렸고 예전보다 더 빨리 소리가 다시 들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내는 것 같았기에 조금 더 황당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어갔을 순 있지만 겁이 많았던 저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단위실에서 들리는 그 부자연스러운 소리에 소름이 돋아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귀신이나 생각보단 알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공포심이었던 탓에 생각보다 냉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겁에 질려 잠을 자지 못하며 가뜩이나 잠이 많은 데다가 내일 아침 일찍 강의가 있었기에 빨리 잠을 깊이 자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곤해서 잘못 들은 소리라기에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자신을 다독이며 기마개를 끼우고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수면 안대는 이미 끼고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손을 뻗어 기마개가 들어가 있는 통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손을 더듬 거라도 그 속에 기마개가 들어있지 않았고 놀라서 순간 몸을 일으켰을 때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들린 탁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미 기마개를 끼고 있었으면서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저희 조롱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탁탁 들렸습니다. 차라리 빠르게 탁탁탁 소리를 냈다면 위기감을 느끼고 도망이라도 쳤을 텐데 아까처럼 아주 긴 텀을 두고 울리는 소리는 저희 긴장하게만 만들었죠. 기마개를 꼈다고 해도 완벽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양손으로 꽉 막고 박유의 얼굴이 찌그러지도록 파묻혀도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할수록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굳어있다가 더욱 소리가 멎자 계속 숨을 죽이 울던 저는 용기를 내서 덜덜 떨면서 강의실 문을 확 열고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캄캄한 복도는 형태도 잘 보이지 않는 으스스한 광경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 지금은 저에게 큰 안심을 줬을 뿐이죠. 그렇게 다시 매트리스로 돌아와 잠을 청했는데 안 그래도 밤잠이 예민한데 아까 전에 이후 스트레스를 받은 것인지 금방 깨어났습니다.
좀을 짜증을 내며 피곤한 몸을 뒤척이며 앞으로 몇 시간이나 잘 수 있을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찾아서 안대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큰 후회를 했죠. 저희 달리지를 양쪽에 여닫이문으로 있으며 일부가 그리로 되어 있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기랬듯이 문 밖의 복도는 실루엣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 밖에서 무언가가 이쪽 의자의 문에 기대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흐릿한 휘적빛을 내고 있었으며 마치 찰흙 반죽처럼 뭉텅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문이 꽤 큰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장희신의 성인 남성과 비슷한 크기였죠. 다른 사람들이 저원담을 보며 아무리 이목구비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쪽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런 것도 없이 마치 이목구비 관계없이 커다란 세포 같았습니다. 경기 전이 흐릿해서 그것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보는 중간에 마치 살이 접힌 것처럼 안쪽으로 잔룩한 허리 같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저를 곧바로 안대를 내리고 필사적으로 몸으로 웅크려 매트리스에 얼굴이 납작했을 만큼 강하게 누웠습니다. 비과학적인 현상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평소 의식 때문이지 저런 바보 같게도 그 빛나는 것이 비상구의 빛을 잘못 본 거라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 복도에는 그런 전등 같은 것이 없었음에도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곳이 공포영화 속이라면 사망 블랙이를 꽂을 셈이었습니다. 낡은 자이질모를 무언가가 목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그제서야 그것이 문 밖에 있다는 것을 이점할 수밖에 없었죠. 동시에 아까 저 그토록 괴롭힌 탁탁거리는 소리마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긴 텀을 두고 이곳저곳에서 울리는 소리는 마치 저 머릿속을 직접적으로 두드리는 듯해서 절 구멍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죠. 심장이 미친듯이 뛰면서 머릿속을 새하얘져 차라리 괴담 내용처럼 기절하거나 이대로 해가 뜨기를 빌었습니다. 안대를 쓰고 눈을 질끈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릿한 빛이 시선 끝에 언뜻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야에서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동자를 보여 그 형태를 외면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제정신이었는지 기억도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얀 덩치가 점점 커지는 것인지 아니면 가까이 오는 것인지 더 이상 눈동자를 보여 피할 수 없는 영역이 좁아지고 있을 때 키가 싹 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돌아버릴 것 같았던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들려온 펜이 떨어지는 소리가 갑자기 귓가에 아주 가까이 아마도 제 옆에서 탁 소리가 울리는 순간 숨이 멎어졌습니다. 그 뒤론 정말 기절해버린 것인지 눈을 떠보니 마침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긴 4시가 전이었고 저는 멍한 자대로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젯밤에 그것이 무엇인지 가늠조차 되질 않았지만 어찌되었건 반일은 들어야만 했죠. 그날 하루를 어음함으로 보낸 이후 그날 있었던 일은 오랜 기억에 남을 이상한 일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기숙사에서 자기 위에 눈을 감고 침대에 눕자 기숙사 방 밖에서 탁 소리가 울렸을 때 본능적으로 어제 강의실에서 들었던 그 소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울리면서 밖에 외박 나간 룸메이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룸메이트는 연락을 받지 않았지만 다행히 두 번째 탁 소리는 나지 않았죠. 하지만 언제 두 번째가 들리고 또다시 세 번째가 들려올까봐 그날 밤에 오랫동안 공포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펜이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깜짝 논란이 되고 이제 말하면 그 암몽 같은 소리가 기숙사에서 들렸습니다.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올해 이 학교를 돌아다니던 적이었다면 분명 괴담으로 다뤄줬을 텐데 이상하게도 저희 학교는 귀신이 자주 나온다는 미대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괴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강의실에 있어도 별다른 걱정이 없었던 거죠. 글 쓰는 재주가 부족해 어디 이상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도 이상하고 무서웠던 이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제보해봅니다. 저도 대학생 때 과반에서 잤던 적이 있습니다. 도머리반에서 잔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든 생각은 아무도 없는 새벽에는 낮에 그토록 시끄럽던 학교와 달리 엄청 고요하고 적막하다는 거죠. 귀신이 나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무서운데
혼자서 방위실에서 잤으니 더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집에서 잤사. 안녕하세요. 저는 흔히 라디오 PD라고 불리는 모 지역 방송국의 라디오 연출자입니다. 회사에서 오랜 기간 라디오 연출 파트에서 일하면서 더큰 안타깝고 기묘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제작 파트는 타 부서 이동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채 입사고 흔히 라디오 AD라고 불리는 라디오 줄연출로 잠시 일하다가 연출자로 활동한 지 거의 11년 만에 새해부터 방송 시간대 프로그램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음악 프로그램은 라디오 게스트를 섭외해 근황을 물으며 음악을 듣는 음악 토크쇼 컨셉트로 청취자들에게 사랑받는 장수 프로그램이라 부담감이 컸습니다. 당시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의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었고 10대들 사이에서는 아이돌 연습생이 장르 희망으로 선호되고 있었죠. CCTV에서 사례된 이슈로 반영해 한류 열풍을 방송 아이템으로 결정했고 방송국 출입위원회 기획사들을 통해 게스트들을 급하게 섭외했습니다. 방송 당일 라디오 생방송 1시간 전에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흔히 라디오 DJ라고 불리는 라디오 진행자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감독님, 나 지금 운전 중인데 고속도로에 눈이 많이 와서 늦을 것 같습니다. 야, 너 저번에도 펑크 냈잖아. 너 스케줄도 없으면서 맨날 지가 크더라. 지난번에 논의한 대로 이전 프로그램 진행자가 너 대신 진행하게 할게. 그러자 진행자가 에이코라며 말했습니다. 아 형, 그러다가 저 DJ 자리에서 또 끊어요. 저번 핸드폰으로 진행한 얘기지요. 제발요. 네? 다행히 통화 음질이 나쁘지 않아서 라디오 생방송 전화연결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만이다. 한 번만 더 지각하면 그땐 프로그램 하차할 줄 알아. 일단 차에 오고 휴대폰 배터리 좀 충전하고 있어봐. 단디 입기 연예인이었던 그 진행자가 매년 여름에 하는 라디오 공개 방송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성격이 맞는 연예인을 섭외하기 어려운 지역 방송국으로서만 그 진행자를 프로그램에서 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섭외한 게스트들은 제 시간에 올 수 있을까 걱정하던 찰나 모 연예기획사 팀장이 남자 연습생 출신 아이돌 가수 2명과 함께 라디오 출연자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게스트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흔히 막내 작가라고 불리는 서브 작가와 함께 방송 대본을 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연말에 일본 콘서트 초대 수서 많이 기원하실 텐데 두 분 라디오 경험은 있으세요? 감독님, 저희가 라디오 출연은 처음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MC라는 전화 연결을 진행하는데 통신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3초 이상 모음이 되면은 아무 소리나 내주세요. 그리고 라디오는 거의 다 생방송이라서 기초거나 요소로 사용하는 TV 녹화 방송처럼 편집할 수 없으니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맞게 번단한 연습생 생활 중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팀원들의 이야기 좀 주문드릴게요. 네 감독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 멤버들끼리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게스트들의 답변을 들어보니 좀 긴장해서 그런 것 같지만 잘 웃고 활기차서 10대 청취자들과 소통하기에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재능방송이 시작됐고 다행히 진행자의 순발력 덕분에 게스트들을 빡빡한 연습 일정 동안 경험했던 즐거운 숙소 생활에 대해 답장개소를 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생방송에서 게스트들이 말을 잘하고 편하게 웃으면서 생방송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졌죠. 특히 노란 머리 아이돌이 이야기를 하면서 큰 소리로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에는 저와 작가들, 엔지니어도 따라웃게 만드는 묘한 끊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게스트들이 너무 웃기만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시간 채팅창에 이런 채팅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뒤에서 나는 스태프의 웃음소리가 거슬려요. 라디오 스튜디오는 일반 녹음실과 달리 정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A부스,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B부스, 바깥 방언창과 방언문으로 구분된 구조였습니다. 부조더실과 A부스의 대화를 위해 설치된 모니터 스피커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우선 제작진에게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당부했고 엔지니어에게 방송 장비를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생방송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청취자들에게 덤품을 주는 라디오 문자 참여를 시작했고 평소처럼 문자 메시지를 기다리는 동안 광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광고 방송줄의 청취자가 이런 장물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밤에 호수에서 비와는 술을 하면서 라디오를 빼놓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뒤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선물 주세요. 청취자의 여자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조금 기분이 묘했습니다. 실제 뒤에 있던 여자 들리려고는 도저덤질이 있던 여자 작가 2명뿐이었고 이 부스에는 아무도 없어서 불이 꺼져 있었죠. 게스트는 남자 아이도 2명밖에 없었지만 웃음소리를 청취자들에게 여자 웃음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게스트들에게도 웃음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원고 작가라고 불리는 메이 작가는 청취자들이 여성 게스트도 섭외했다고 오해할 수 있어서 그 문자가 방송되지 않도록 빼놓았습니다. 하지만 토크쇼가 웃음 없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들의 실시간 채팅창에 웃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채팅 메시지를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메시지는 이 세상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무섭네요. 라는 이상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라디오 주 두덩집이 연락해서 그곳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리냐고 물었더니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죠. 그런데 퇴근길에 방송을 듣다 흔히 라디오 CT나 ET라고 불리는 라디오 부장님이 스튜디오로 급히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야, 너 지금 방송 사고 치고 징계 먹고 싶어? 토크쇼 그만하고 음악만 계속 틀어. 연운으로 오른 채 그냥 지시를 따랐고 준비했던 프로그램 코너인 청취자 찾는 퀴즈와 경품 당첨자 발표로 모두 취소하고 음악만 송출하며 방송을 마쳤습니다. 음악이 송출되는 동안에도 폭소로 인터넷 실시간 스트리밍에 버퍼링이 생겼는지 채팅창에는 여자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메시지와 함께 웃을 때 이버와 에피소드 쓰는 것도 다 들려요. 키키 라는 메시지도 올라왔습니다. 프로그램 송출이 종료되자마자 라디오 방송은 모니터링했는데 제작 당시 들리지 않았던 여자 웃음소리가 녹음되어서 어안이 번번했죠. 방송이 나간 뒤 방송국 홈페이지에는 스태프가 이번화로 욕을 했다는 불편사항 댓글과 방송에서 귀신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공포 지원 댓글들도 도배되었고 제작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BGD 방송도심위원회로부터 320건의 민원이 접수돼 라디오 본부장님께 또 심한 서로 썼고 이들의 라디오 프로그램 본 개편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노란머리 아이돌은 프로그램을 2명 시킬 뻔한 웃음소리를 낸 게스트로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평소처럼 출근전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던 중 당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노란머리 아이돌의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 방송국에서 제작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제작진의 투표 조작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연습생들이 양심 선언으로 피해 사례가 공개되면서 시끌벅적했습니다. 기사는 다른 아이돌 멤버들의 신체 비하 욕설과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던 노란머리 아이돌이 자택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20여 차례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던 중 방송국 커피숍 관계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그 팀장을 우연히 만나 노란머리 아이돌에 대해 물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왜 청취자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귀신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와는 달리 노란머리 아이돌이 연습실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재차례 시도했고 그때마다 로드 매니저가 발견해 응급실에 데려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노란머리 아이돌뿐만 아니라 다른 연습생들도 연습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고 예리기획사 대표는 더 이상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 요한 무속인을 연습실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연습실에 온 무속인이 연습생과 다투침한 팬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서 다들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얘는 발목에 노래하다가 죽은 귀신이 걸리고 쟤는 어깨에 춤추다 죽은 귀신이 걸렸고 다들 소원성 춤 어때서 죽은 귀신들이 날 붙들며 잘해야 돼요. 무속인을 시키는 대로 연습생과 다투침한 팬들은 모아 테마곡을 여러 번 하면서 다행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일일이 점점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란머리 아이돌 한 명만 중상이 고전되지 않았고 결국 무속인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 뜸이 엎여 있는 웃는 귀신이 안 떨어지니까 큰 무당 얘기를 가보세요. 웃는 귀신의 고지가 제일 심하니까 어떻게든 떼어내야 돼요. 예리기획사 실장이 여기저기 수수모란 끝에 큰 돈을 들여 노란머리 아이돌과 어머니를 모시고 인천에 있는 큰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무당이 노란머리 아이돌을 보더니 새끼 무당들을 시켜서 예약 손님들을 다 내쫓대하고는 이렇게만 했대요. 얘한테 바다를 건너와서 2억 천리 타협당해 원혼이 된 여자 일본 귀신이 푸드코라.
연어로 드러나는 큰무다는 노랑머리 아이돌 등의 업빈 비심이 일본 여성으로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한국에 왔지만 멤버들의 텃세로 너무 심해 왕따를 당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저지의 라진 어떠고 귀신이 되다 이 목숨을 자기 거라고 전치킨 미의 노란머리 아이돌의 등에 올라탔고 다른 투더는 천의 미신미를 텃세에 미가 뺏길까봐 등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죠. 큰무다는 어거니와 술장에게 고삐를 돌려주며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양심도 않은 돈은 못 받은 채 귀신 발자로 닦다니 귀신의 단에서 제바로 떨어지게 하는 거 어떻겠는가. 큰무다녀 말을 어거니가 그러려고 하자 실단이 반대하며 어거니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이돌들은 폐설을 쓰기 때문에 팬들을 위해 힘들어도 안 힘들다고 거짓말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멤버들이 얘들 왕따 수준거 팬들이 알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냥 부스에서 빨리 귀신을 떼어내시죠. 돌고 큰무다니에게 옷돈을 얹어주고 주차에 부술했고 마지막 한 차례가 남아있는 차원이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보슬에도 소란 없을 것 같다는지 기한테 양심 선언해서 귀신을 달래주라고 시킨 거고요. 그러고는 귀신이 떨어졌는지 제가 요즘 참 마음이 편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연습생 시절 대단히 힘들어했는데도 방송에서 매직하지 않고 연주자의 지시에 따라 웃던 그 노란머리 아이돌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군대에서의 무서운 경험들은 우리가 가장 외로운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은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